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오늘도 정치권에 몰아쳤습니다. 서울 강남구 유튜브에 올라온 홍보 영상,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가자 지구 110만 명 대피령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며칠 내에 대규모 중대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유튜브를 통해 하마스에게 빼앗겼던 군사기진을 탈환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하마스 대원과 총격전을 벌인 뒤에 제압하고 인질 250여 명을 구출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양측의 무차별 공습이 계속되면서 사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천여 명, 부상자는 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2년간 준비했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의 현지 교민과 여행객 귀국 지원을 위한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한국으로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자, 두 번째 트랙입니다. 등굣길 돌진한 졸음 운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행촌동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인근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2명이 다쳤고 60대 여성도 어깨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은 편의점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걸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엔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포르쉐가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유리가 완전히 파손됐고 곳곳에 파편과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또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엑셀을 밟아 튕겨 나간 것 같은데 급발진 같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윤중천 강제추행 징역 6개월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2020년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된 A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윤 씨는 A 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요란한 가을비. 자,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가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주말에 단풍놀이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토요일인 내일 전국 많은 지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비의 양은 5mm에서 많게는 40mm가량입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중부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쩍 날이 더 쌀쌀해져서 가을이 깊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단풍의 절정 시기는 이달 중순에서 다음 달 초로 전망됩니다. 오대산은 10월 20일, 설악산이 23일, 북한산은 30일 무렵 단풍이 가장 진하게 물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네, 이제 뉴스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변화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민심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지도부가 먼저 더 강도 높게 쇄신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예리하게 우리 정치권을 진단하는 두 분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17%포인트 차로 승리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첫 번째 주제요. 강서발 후폭풍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를 취소하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비공개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과연 무슨 얘기들을 주고받았을까? 먼저 김기현 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여러 다양한 의견들 듣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과제는 당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핵심 과제다 이런 설명인데 아직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없어요. 근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패배에 따른 책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인가, 질 것인가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큰 표차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충격은 상당하고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위원장들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충격적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말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떻게 그것을 받들 것인지, 특히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몇 명 최고위원들이 이게 어물쩡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어쨌든 선거에 크게 참패한 이후에 당의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늘상 우리 정치권에서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을 그냥 면피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당내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좀 큰 폭의 쇄신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4년 전에 그 패했던 그 격차만큼 다시 거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했고요. 당시 민주당이 10년, 20년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 4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단 말이죠. 5년 만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지방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승리했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분석하고 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당청 관계와 또 당 지도부가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고 예. 내년 총선을 좀 더 당 중심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보여줘야만 예. 분명히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거기에 맞는 체질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이 이제 개괄적으로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윤정 의원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렇게 해라라고 원포인트 조언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식의 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선거가 10월 11일 날 있었고요. 네. 결과가 그 밤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최고위원들하고 개별 면담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다른 거죠. 이 수습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의견들을 좀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딱 봐서는 김기현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선거 패배한 정당의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게 상식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상식을 벗어난 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명분 없는 후보 내세우고 또 당원 당규 무시해가면서 원인 제공한 후보를 또 후보로 공천을 주고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개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문제 많은 선거였는데 패배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고
대통령실이 바뀌어야지 이 문제는 수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말에 이제 의총을 한다 그래요. 예. 일요일인가. 그런데 그 내부에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그 충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들을 낼 수 있을까. 예. 내심을 다 보이면서 공천을 생각하면 그렇게 의원들이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특히 영남이나 이제 이쪽에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기 때문에 수습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은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은 이제 사퇴를 말씀하신 건데 사퇴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까? 김유정 의원님은 뭐 애정 없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애정을 갖고 좀 말씀드리면 당이 어쨌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당을 끌고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집권당으로서의 정권의 성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탄생시킨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이 중심이 되고 당이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갈 때 용산에서 일정 정도 거리 두기가 가능해질 거예요.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서울시 부시장 그만두고 나와서 방송할 때마다 당이 빨리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주체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사실 태생적으로 지금 당 대표 선거에서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산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됐다라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하더라도 용산에 어떤 무슨 지침을 받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은 당이고 용산은 용산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총선 승리가 곧 대통령을 우리가 함께 돕는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몸부림을 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와 그런 혁신들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래서 내년의 선거를 당이 치러야 됩니다. 당이. 이것은 용산이 대통령이 어깨띠 메고 나와서 선거 치를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은 분명히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당이 주체가 돼서 담아내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이 체질 개선 김기현 대표도 얘기하셨는데 그 체질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가졌던 그 검찰 DNA를 버려야 되는 체질입니다. 바꿔야 되는 방향이. 왜냐하면은 상명하복적인 그런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관계를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렇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끝까지 후보 안 내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바뀐 이유가 대통령실이 그 원인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에서는 그런 제대로 된 목소리 못 내고 있고 이러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3월 8일 날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대표가 됐을 때 일성이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얼굴로 선거 치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총선 때. 그런데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르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죠. 40%에서 50%는 돼야만 후보들이 대통령 의지하면서 뭐 이렇게 그 힘을 받아서 총선을 칠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낸다면 이거 어떻게 총선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한 상황이고 대통령실이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염두에 둔 여러 비서실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함께 이루어지면서 예. 당청 관계를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예. 좀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용산을 바라보고 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당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당은 당이고 용산은 용산이니까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집권당으로서. 근데 이게 무슨 지침을 받아서 하는지 이렇게 보이면 예. 국민들이 당을 온전하게 보겠습니까? 예.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바로 그런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 선거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관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정권 심판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은 또다시 전패하게 되고 그럼 윤석열 정부 후반기가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권으로 5년 동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느니 예. 저는 좀 과감하게 이번에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그거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께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치가 늘 그래 왔어요. 예. 민주당도 오만한 권력에 심판받아 정권 교체가 된 것이고 예. 저희도 지금 회초리를 6개월 전에 미리 맞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체질 개선이라는 게 대통령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구조적으로.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오케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경선이 원칙이다. 지금 뭐 선거 개입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 말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경선이 원칙이다 했는데 이번에 김태우 후보자도 경선을 통했어요. 그런데 경선의 결과가 김태우 후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후보를 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비전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년보다 민생에 힘을 써야 되고요. 네. 야당 대표도 만나야 되고요. 뭔가 확 변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예. 기자회견을 하셔야죠. 어떻게 해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 앞에 서지를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국민이 되고 말았거든요. 대통령이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국민께 밝혀야죠. 그 숱한 굵직굵직한 참사와 오염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우린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방금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뭐 당 바뀌라고 할 수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내부 총질 관련해서 발단은 안철수 의원의 그 선거 유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 안철수 의원이 막말했어요? 갑자기 진경훈 후보 디스한다고 네. 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영상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예.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지성이 의심된다. 또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제명하자 뭐 서명 받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오신환 의원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될 상황인가? 지금 이럴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느닷없이 예. 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옛날 구원 관계잖아요. 예. 그 감정적인 그런 싸움들을 지금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전혀 뭐 내용에 관심도 없고 예. 정말 무슨 유아틱한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예. 정말 당이 확 변화하려면 예. 정말 지도부가 모든 걸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일단은 뭔가 변화되는 시점으로 볼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네. 내 걸 다 지켜가면서 모든 것들을 남한테만 전가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이겠어요? 근데
선거의 책임은 어쨌든 당 지도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끝나고 다시 주목을 받은 게,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를 거의 비슷하게 맞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17%포인트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은 건데,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이 총선에서 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지층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것이 일정 정도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의 민주성도 좀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을 위한 비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해야 돼요. 어쨌든 당이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바로가게 하기 위한 그런 애정 어린 말이라면 당도 충분히 수용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제3자적 입장에서, 아니면 민주당보다 더 나아가 있는 비아냥거리듯이 당을 비판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걸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어쨌든 당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당의 대표까지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과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예. 본인이 지금 현재 당인으로서 예.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당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인정하고,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층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또 활용해서 예. 당의 지지층들을 넓혀나간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 승리도 분명히 가져왔고요. 양측 다 한 발씩 양보하는 게 그것을 필요하다. 부인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필요하기 대표 때문에 같은 그것들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우에는 대선, 지방선거 다 이긴 대표였잖아요. 예. 뭐 그런 대표도 다 저렇게 당원권 정지시키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선거에 대패한 김기현 대표는 왜 그냥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그리고 아니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 뭐 막판에 대선 때 후보 단일화 하면서 뭐 잘못하면 본인 손가락 자르겠다고 한 분이 손가락을 왜 안 자르시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서로 말싸움하면서 이준석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명색이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인데 안철수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아무리 선거운동 중에 밑에서 누군가가 그런 그 막말과 욕설을 했다기로 서니 예. 본인이 그 말을 받아서 왜 합니까? 그거를 욕하며 지나가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선거운동 하면서 그분들 말씀 다 받아서 그대로 다시 돌려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유머로 승화시킨 겁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다 생중계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 텐데 본인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선거에 도움 안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무슨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하면서 제명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이? 알겠습니다. 자, 뭐 선거는 국민의힘만 치른 건 아니니까 네, 민주당도 치렀으니까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어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선거 이겼지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잡아왔는데, 이겼지만 민주당에도 풀어가야 될 숙제는 있죠. 선거 승리가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이건 뭐 지켜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었던 날인데 이제 불출석을 했어요.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출석했다고 했는데 재판은 연기가 됐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에도 이제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체력 회복이 안 됐다 이런 설명인데, 선거에선 이겼지만 아직 이 대표가 언론 앞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 다음 주에는 당무를 복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시면 어떨까 이런 희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복되시는 대로 일단 국회에는 나오실 것 같고요. 네. 당도 조금 추슬려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저희가 여러 얘기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그 SNS에 올린 것처럼 예. 이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고 민주당의 잘해서가 아니다 이런 예.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너희들도 잘못하면 딱 기다려. 지금 이런 정도의 경고를 민주당도 동시에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도층의 표심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번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는 합니다만 51%의
또 유권자는 투표를 안 하셨거든요.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민심이라는 거를 저희가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그 재판에 출석은 안 하셨는데 재판에서 변호사는 이제 그 국감대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국감장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관심을 받고 주목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지만은 재판에 왜 못 나갔는지에 대한 이유와 국감장에 간다고 했으면은 거긴 또 왜 못 나가는지 이유가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뭐 비서든 뭐 비서실이든 누군가는 조금 이걸 정리해서 메시지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불필요한 오해를 낳잖아요. 재판 피하기 위해서 국감장 간다고 한 분이 왜 국감장에 안 나왔니 이런 것까지가 굉장히 다 주목받고 뉴스가 되고 또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치밀하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이 부분은 뭐 본인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저렇게 단식 농동을 통해서 예. 한 고비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리스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단식에 대한 후유증으로 언제까지 저 사법 재판을 저렇게 농락하려고 하시는지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검찰이 요구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 치러져야 돼요. 그건 법률에 의해서 선거법은 기소 이후에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불출석을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고 국감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국감장에는 없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또 좋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민심이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뭐 친명 대 비명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예. 지금 수면 아래로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것도 살아있는 지금 갈등 요인이고 그게 작은 차이라고 하지만 제가 봐선 그 작은 차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서적으로 분당됐다라고 하는 지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 소위 비명계를 어떻게 끌어안고 화합하면서 당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보궐선거에 대한 참패를 통해서 본인의 기득권들을 희생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들을 내려놓으면서 같이 끌어안아야만 소위 비명들에 대한 반발들을 끌어안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견제하고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만한 권력들이 비춰지지 않도록 예. 뭐 여야 할 거 없이 예. 모든 정치권의 권력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통합, 뭐 함께 이런 이제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또 뭐 선거 이후에도 비명계에 대해서 일각에선 징계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조금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대표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에게 달려있다. 네, 왜냐하면 뭐 국합 배드캅이냐 역할 분담론이냐. 예. 왜냐하면 대표는 통합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징계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 영장 기각을 통해서 대표가 그 당내 파워게임에서는 완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통합을 밀어붙이고 민생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예리한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 속 이야기 시내 원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신박한 변호사 콤비와 함께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가보죠. 주제 주실까요? 킁킁 비싼 냄새입니다. 비싼 냄새가 뭔지 자, 서울시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나온 발언인데요. 자, 강남구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 메타버스라고 하죠. 이 가상세계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강남구의 주요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일단 이 영상 보고 이야기해야겠죠.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야, 진짜 건물들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들도 많잖아.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킁킁대면서 다니지 말자.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촌스럽게 그만 쳐다봐. 킁킁거리지 마. 창피하잖아.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딱 들어도 벌써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꾼들이 이 영상 보고 다른 지역 폄하하는 거냐, 뭐 지역 차별이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박 변호사님? 일단 자치구의 주요 관광 명소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서 보여준다. 시도 자체가 상당히 참신하고 예. 영상 자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색깔도 좋습니다. 퀄리티가 꽤 있다. 예. 그런데 대사가 너무 올드합니다. 누가 예. 요즘 강남에 와서 비싼 냄새가 난다, 건물 높다,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강남 지역구 자체에 네. 대해서 이 제작을 한 강남 지역구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대사라면 반드시 제고해야 하고 네. 딱 느낌이 오는 것이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도는 좋았고 영상도 좋은데 대사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에서 근데 또 출연한 이 캐릭터들이 예. 학생으로 보이는데 예.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모범 학생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웹 드라마 일진 중학교라는 예. 그 웹 드라마의 캐릭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누가 봐도 이 강남구를 홍보하는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예. 오히려 강남구를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렇게는 보일 수 있지만 네. 강남구 홍보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홍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상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방금 신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그 구독자 4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브 채널에 그 이제 일진중학교 이런 캐릭터들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외주를 줘가지고 강남구가 외주를 줘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강남구가 오케이를 했으니까 공식 채널에 올라온 걸 거 아니에요. 논란이 되니까 급하게 이제 영상을 비공개 전환을 했는데 별다른 뭐 사과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대응은 적절한가요? 이게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돼서 예. 사과를 안 하고 차라리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봐도 조금 이 부분은 좀 우리 강남 구민들 강남구 홍보 영상으로는 부적절했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잊혀지기를 바란다면 네.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네. 뭐 취지에 맞겠죠. 제가 그 강남구 관계자 그 언론 보도 난 설명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을 때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올린 거다 이러던데 그 해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남구 홍보 영상이 아니고 강남구를 이렇게 일진 중학교 캐릭터들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뭐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킁킁. 막 이런 어떤 재미있는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어디 강남구에 대한 홍보입니까? 오히려 약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채널에 올릴 만한 공익성을 띠는 영상은 아니었다. 네. 자, 아까 그 누리꾼들 반응 한 번만 다시 주실래요? 그 댓글 모음 보면 담당자를 충주시에 교육 출장을 보내라 이런 댓글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저도 팬입니다. 그 충주맨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이 충주시 홍보를 아주 그 홍보도 하면서 해학도 담아서 재미있게 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 댓글 보고 충주맨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연령층이 타깃이 되게 어린 분들을 공략해서 만든 영상 같다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나락으로 많이 갈 뻔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저도 근데 되게 신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만드시는 분들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봐주시는 분들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나락으로 갈 뻔했다. 예. 그만큼 자아 성찰을 해가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지자체가 나쁜 의도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또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참 지나쳐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 하나가 전북도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한 생활체육인 대회 관련 홍보 영상입니다. 이게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네네. 예.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태 마스터스 대회라고 IOC가 인증한 이 국제 생활체육 종합 대회인데 예. 전북도가 지난 5월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개최 2달여를 앞두고 홍보를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 올렸는데 그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떤 남성이 여성과 소개팅을 했는데 예. 거절을 당합니다. 예. 그러자 의기소침해 있던 마음을 털고 여성의 마음을 얻고자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됐고 예. 결국 10살 연하의 소개팅 여성과 연애에 성공한다는 스토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제작에도 약 한 달 정도 걸렸고 제작비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네.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10살 연하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대회에 참여한다. 이 컨셉 자체가 그릇되었다는 취지죠. 뿐만 아니라 재미도 의미도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지는데 네. 논란이 일자 이 주최 측에서 일부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올립니다. 애초에는 이 남성은 40살, 여성은 30살로 표기가 됐었고 예. 이 남성 이름 아래에는 모태솔로라는 호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 자체를 삭제합니다. 뿐만 예.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소개팅 여성과 입맞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 장면에 19금 야릇이라고 해서 굳이 성적 메시지를 담는 장면이 삽입돼 있습니다. 네. 이 장면 자체를 다 드러냅니다. 긴 시간을 들여 또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상이다 보니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두 다 삭제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일부 자막 수정과 화면 편집을 거친 것이죠. 생활체육인 대회랑 그 10살 어린 여성과의 소개팅 성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충남 천안에서는 그 설날 안부 인사 올린 영상이 친일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뭐에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예. 저 부분인데요. 저게 이제 뭐 SNS에 네. 유행한 어떤 유행 밈인데 그것이 이제 일본어로 된 노래이고 그 예. 노래 표현상 그게 그냥 뭐 맛있어져라 이런 뜻만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설날 인사로 심지어 천안시에서 SNS에 올렸다는데 유관순의 도시 천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천안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있고 또 아우네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천안의 대표 하면은 딱 아우네 장터 유관순 열사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친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본어로 된 또 노래와 네. 이 또 표현상 또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홍보 영상으로 네. 올렸다는 점. 그랬다가 사과까지 한 모양이네요. 네, 그래도 천안에서는 네.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위협했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바로 사과를 하고 네. 그것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그 개그맨 김경욱 씨죠. 네. 다나카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여러 행사에서 막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전남에서 주최한 그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 축제에 게스트로 섭외가 됐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 명랑대첩 얘기하는데 일본인 캐릭터가 웬 말이냐 뭐 그런 거였는데 그 지자체의 취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지자체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다나카라는 캐릭터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죠. 네. 그 명량 대첩 축제 측이 다나카 유키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개그맨을 섭외하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네. 우리나라 남성 개그맨입니다. 일본인은 아니고요. 예. 일본인 컨셉의 연예인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일본 유흥업소 남성 종사자를 컨셉으로 한 네.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명량 대첩 축제라는 축제 취지에 언뜻 부합하지 않죠. 이에 네. 따라서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데 아마 주최 측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관련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보고 이야기할까요? 네네. 이거일까? ちょっと僕はイーズーヒー僕逃げろルカさん 그러니까 저 일본인 캐릭터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친다. 저런 컨셉을 그렇죠. 살리려고 한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치고 예. 영화 명량을 공포 영화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요. 딱 이 축제에 반어적인 표현으로는 알맞다고 생각하고 섭외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소개 멘트에도 굳이 일본식 표현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다소 과한 감이 들고 네. 홍보는 결국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하잖아요. 예. 일부는 공감할 수 있어도 다수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홍보 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본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뭐 의도는 좋았지만 좀 섣불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이렇게 SNS, 뭐 유튜브를 통한 논란들이 좀 자주 벌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지자체 홍보 영상에 대한 서로 이제 경쟁적인 어떤 그렇죠. 조회수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무엇보다 이 지자체에서 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의뢰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짓고 컨펌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은 시민들의 정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네. 이 지자체에서 홍보 영상에 대해서 아무런 그렇게까지 시민 의식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요즘 이런 것이 유행이래 난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어떤 최종 책임에 대한 그런 생각 없이 네. 그 시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을 쉽게 컨펌하고 결정 내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단순히 재밌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한테는 재미도 있지만 의미도 있는 걸 원하는 건데 네네. 지자체들이 이렇게 공공성과 흥미를 다 잡으려면 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십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요즘 지자체가 유튜브 활용은 기본이고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선보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SNS 활용도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논란이 많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계속 반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새롭게 매체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답답함은 느낄 수 있어요. 네. 공공기관을 홍보하다 보니까 흥미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사로잡아야 한다. 네. 주제와 표현 방식 한계를 느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유튜브만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튜브도 보는 사람이 불편하면 거부감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 기준은 공공기관이든 일반 유튜브든 마찬가지로 보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예. 아직 초기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도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제작자분들이 좀 우리 시민의식이 이 정도로 높다라는 것도 좀 알고 밈 활용해도 MG 흉내내서 그냥 따라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나쁜 뜻 있는 거 아닌지 좀 체크를 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아까 충주맨이랑 오늘 또 취재를 했잖아요. 충주맨 이야기 한 번만 더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촬영 같은 거에서 세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또 비판이 많은데 그럼 기존의 홍보는 그럼 과연 괜찮았나 보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고여 있거든요. 뭐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오후재판소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신박한 변호사 콤비와 함께 오후재판소 개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재판은요. 친아들을 강제로 보육원에 보내려는 아버지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사건을 사파로 좀 재구성해 봤는데요. 40대 아버지 A씨. 평소에 본인 모친에게 10대 아들을 맡기고 홀로 지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보육원 가기 싫어요. 라고 했고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이랑 차에 타서 아들 앞에 이렇게 번개탄을 놓고 그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 할머니죠. 한테 사진을 보내서 함께 죽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불효와 아동학대를 동시에 한 걸로 보이는데 뭐 예전에는 뭐 때릴 듯이 위협하고 뭐 협박도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해요. 명백한 학대라고 봐야겠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아동학대, 특히 이 정서적 학대에는 이게 원망적 표현이라든지 거부적 표현, 그리고 적대적 표현, 경멸적 표현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아동을 대놓고 아동한테 뭐 번개탄을 피우면서 같이 죽겠다 이런 표현 이거 분명히 아동학대고 또 예전에는 흔히 있었던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뭐 벌거벗겨서 대문 밖에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버리고 갈 거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설에 버리겠다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뭐 저 사건 이후에 이제 아들한테 떨어져라 100m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고 있는데 그것도 안 지켰고. 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당연히 사건 초기에 경찰이 되었든 법원이 되었든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네.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 아들과 2달 넘게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명령을 위반하였죠. 그러네요. 이와 같은 행위도 아동학대 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아마 이 행위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소 형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호처분 불이행, 즉 같이 거주한 부분은 피해 아동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동학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아동학대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로부터 아동을 떼어내는 것이 과연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가, 이 두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아마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동이 아버지와 다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형량을 대폭 낮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같이 좀 살고 있고 아들도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 사실 뭐 아버지보다 저는 그러니까 이 보육원 안 가고 할머니랑 아들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할머니한테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바로 뭐 보호시설에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 경찰이 먼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마주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은 가고 싶지 않다. 사실 이 사건이 발달되게 된 것도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가고 싶지 않다. 할머니랑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할머니 댁에 가지 않고 그냥 보육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계속 가해자인 아버지와라도 함께 있겠다라고 피해 아동의 의사가 강력하게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이 보호시설이나 아니면 보육원에서 이제 피해 아동이 뭐 거주를 하지 않고 이 아버지와 계속 거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아버지, 할머니, 이 아동 이렇게 셋이 같이 좀 이제 아무래도 거주 환경이 조금 섞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가족이랑 있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또 친권자이기도 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진 거네요. 참 아동학대가 일단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통상적인 아동학대 케이스의 경우에 보통 이제 통상적인 케이스의 경우에 피해 아동들이 처음에는 보호시설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처럼 가정으로 또 오지 못하고 아예 또 보육원으로만 이렇게 내몰리는 경우들도 많다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중에 27.9%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대다수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을 안고 보육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문제는 평소 생활하면서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육원이 적극적인 치료를 해줄 만큼 물적, 인적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육원의 입장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 아동 쉼터나 일시 보호시설 중 한 곳에 머무르다가 약 석 달 뒤에 사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친권자나 친인척에게 돌려보낼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는 게 나을지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죠.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가 보육원에 보내져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과도 다르게 친권자 내지는 부양 의무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나 국가가 상당 부분 개입하여야 할 여지가 있고 개입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촘촘하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느 보호시설에 맡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아이가 온전한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줄 시간, 그런 공간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후의 티키타카. 오늘은 왠지 막 젊은 그대와 함께 거친 벌판을 막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를 막 외쳐야 될 것 같고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도 막 흥얼거려지고 그렇습니다.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올해 데뷔 45주년을 맞은 음악계의 작은 거인,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국악인이라고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철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수철입니다. 제가 45년 얘기했는데 예.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 저기 근데 뭐 그대로세요. 키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조금 세월은 좀 흘렀는데 예. 어느덧 45주년이 흘렀습니다. 예. 예. 방송 오랜만이시죠? 그래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죠? 예, 최근 이 공연 때문에 조금 오래간만이고 예. 거진 25년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넘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공연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그제 이틀 네. 전에 끝난 공연이에요. 딱 네. 하루 공연을 하셨는데 네. 공연 이름이 김수철과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 네. 제목부터 막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공연이었죠? 그동안 제가 이제 국악 현대화하는 작업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국악을 뭐 클래식화, 국악을 뉴에이지화, 국악을 현대음악화, 국악을 대중음악화, 그리고 기타 단조 이 5종류를 예.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첫 번째 공연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휘도 하셨네요. 아, 제가 녹음할 때 지휘하니까 저렇게 지휘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곡한 국악 현대화한 음악들을 예. 연주해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의 히트곡 가요 히트곡들을 후배들이 또 선배와 함께 노래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지휘해 보신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 공개적으로는 처음이고요. 제가 제 음악 녹음할 때는 가끔 지휘합니다, 제가. 녹음실에서. 근데 지금 백인조면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국악도 있고 합쳐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양과 우리나라와 서양 음악이 합쳐져 있는? 맞습니다. 국악이 이끄는 동서양,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예요. 그 국내에도 최초고 세계에도 최초예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타악기도 있고 우리 국악도 예. 지금은 저게 태평소라는 악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국악 사랑이 이번 공연에 다 담겨 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럴 과연이 아닌데 지금 잠깐 보셨지만 예. 하이라이트 무대를 잠깐만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예, 저도 처음 봐요. 네. 네, 요게 이제 기타 산조 연주하는 장구 김덕수 씨랑 예. 듀오로 연주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개발하신 거죠? 아, 기타 산조라는 이름을 제가 짓고요. 예. 기타 산조라는 장르를 제가 개척한 장르예요. 그렇죠. 작곡 연주한. 그러니까 국악과 전자기타의 만남인데. 그렇죠. 기타로 우리 장단과 가락을 현대화 작곡해서 연주한 곡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국악과 전자기타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오래전에 이제 저게 1980년부터 제가 시작한 건데 원래 락 밴드를 했거든요. 작은 그렇죠. 거인이라는. 예. 그때는데 국악을 알게 되면서 왜 이게 우리가 대중화가 안 되고 세계화가 안 됐을까? 그때 이제 전통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이렇게 그 현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 전통 음악이 있지만 이거를 현대인들이 감상하려면 현대화를 시켜야만이 감상이 가능해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 보존 계승 발전해서 계승 발전을 해줘야 돼. 예. 저는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타라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기타로 우리의 것을 연주하는 거죠. 예.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80년대, 90년대에 히트곡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젊은 그대, 뭐 못 타핀 꽃 한 송이, 내일,
뭐 나도야 간다. 예, 젊은 그대. 예. 치키치키 차카차카. 조금 90년대에 네. 저팔계의 노래도 있고. 저팔계도.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막 무대 뛰어다니는 정신 차려도 있고. 네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춤도 막 추시고. 네. 근데 이때 이렇게 막 인기를 얻고 계실 때도 한편으로는 내가 국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낮에는 히트곡 노래를 하고요. 예. 저녁에는 국악 공부를 했어요. 주경 야독으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대중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네. 있었는데 네. 밤에는 또 국악 공부를 계속 하고 네, 다녔습니다. 계속. 왜 그렇게 국악에 꽂히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했다가 예. 어느 날 이런 훌륭한 소리가 왜 대중화가 안 됐을까? 왜 생활화가 안 됐을까? 예.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 서양 음악만 알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 도전, 왜 그럴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제가 알아야겠다. 그러면 덤빈 국악 거예요. 명장들을 뭐 이렇게 찾아다니시기도 하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게 45년이 왜 걸렸냐면 이제 처음에는 장단, 중부지방 장단, 호남지방 장단, 영남지방 장단 배우면서 장단 기초부터 공부를 하셨군요. 네, 기초부터요. 그다음에 아쟁, 작곡을 위해서 한 거예요. 대금 배우고 피리 배우고 가야금 배우고 검은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음반을 한 40여 장 내셨는데 네. 이 중에 25장 정도가 국악이 주제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시잖아요. 거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다 망했고요. 40여 장 중에 가요 음반이 12장이고요. 예. 25장 이상이 국악 앨범이에요. 근데 이 중에 잘 된 게 서편제 하나예요. 네. 나머지 건 다 망했고. 그 천년학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서편제 음악에 두 곡이 나오는데요. 천년제라는 대금곡하고 예. 소리길이라는 소금곡 나오는데 이 두 곡은 아리랑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음악이에요. 예. 그래서 100만 장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막 25장 이상의 국악 관련 앨범이었는데 네. 서편제는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뭐 방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글쎄요. 이게 다 빚이 됐을 수도 있는데 예. 계속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계속 있습니까? 할 때마다 빚은 지지만 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긍지를 가질 만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 의지는 확고부동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현대화 작업을 우리 국악 현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 공연 얘기로 돌아오면 사실 예. 이번 공연 세종문화회관에서 백인조 오케스트라,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 멋지게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 공연도 자비가 네, 저 거의 자비로 시작했습니다. 자비가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예,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한 전체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예. 15년 전에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 기업 후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국악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못 아니, 구했어요. 왜 후원을 안 해준답니까? 글쎄 그거를 이상하게 말은 좋게 하시는데 실제로 후원해주는 기업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비라도 해야겠다고 늦기 전에 예. 시작했는데 뒤늦게 이제 개인 후원 같은 게 한 두세 분 계셨고 예. 거진 자비입니다. 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또 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공연에는 꼭 후원을 해주시기를. 예. 우리 바라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데 후원도 못 받고 개인 사비를 투입하셨는데 네. 그런데 좀 더 놀라웠던 건 네. 이틀 전에 낮이랑 저녁에 딱 2번 공연하셨는데 네. 그런데 낮 공연 때 네. 소방관, 경찰, 환경미화원 분들을 전석 무료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번에 하는 공연 45년 공연은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사랑해 주셔서 네. 그걸로 생긴 돈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국악 공부도 하고 녹음도 해서 예.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 하나 하고요. 예.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사실은 2회 다 무료로 하려고 그랬어요. 무료로 하려고 그러다가 세종문화회관도 공동기획인데 예. 이게 다 무료로 하면 또 잘 안 온대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반은 무료, 반은 유료. 근데 무료 때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경미화원, 소방대원, 경찰대원, 우편배달원 이런 분들을 전부 무료 초대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엄청 좋았습니다. 예. 너무 좋아하시고 예. 여러분도 혼자 아니십니다. 다 어렵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예.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적 씨, 뭐 백지영 아, 씨, 뭐 그다음에 후배 가수들이 뭐 엄청 왔다는데요. 예, 그 출연 우정 출연 노 개런티로 예. 김덕수 장고 선배하고 예. 양혜원 선배님, 예. 그다음에 백지영 씨, 이적 씨, 성시경 씨, 화사 씨가 우정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네. 이 공연을 왜 나는 못 봤는가 네. 아쉬움이 너무 드는데 네. 딱 하루짜리 공연이어서 네. 아쉬움을 지금 방송 보면서 이제 이런 공연이 있었어?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공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지금 제가 한 해주시죠. 작업들은 이제 이 동수야 백인조 오케스트라를 매년 하려고 그러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예. 그다음에 제가 작곡한 8만 대장경 테마하고 제가 따로 작곡한 클래식 장르가 있어요. 그다음에 김수철의 어린이 노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이 부분을 따로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공연으로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가수 노래 따라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젊은 그대가 정말 잘 어울리시지 않는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가을비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